안녕하십니까. 전하트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두 번째 열교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열교환기를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열교환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을 교환하는 장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열교환기는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열교환기의 구성은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로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탄기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즈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즈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절탄기로 시험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코노마이즈라는 용어를 같이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동일한 용어 같은 경우에서는 같이 반드시 숙지를 해놓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열교환기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예열기 중에 하나가 빠지고 다른 문구가 들어오겠죠. 그럼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또 과열기와 절탄기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상에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과열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또는 절탄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열교환기는 이렇게 시험에서 여러 종류로 출제되기 때문에 과열기와 제열기와 절탄기와 공기예열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특히 과열기와 절탄기는 더욱더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 자,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열기입니다. 과열기. 자, 내용에 보시면 1번 과열기는 우리가 보일러라는 게 있어요. 보일러, 그죠? 그래서 보일러라는 것은 여러 개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여러 개의 구성 요소가 여러 개의 작용을 하는 하나의 전체를 우리가 보일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포화 전기에 다수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는 것은 기체 상태잖아요. 근데 그 기체 상태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체를 사용하려고 하면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열량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전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과열을 시켜서 지금 포화 전기에 있는 뭐를 제거하느냐? 수분을 제거를 해요. 수분을 제거를 해서 열을 높이는 거예요. 수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열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열을 과열도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과열도가 높은 전기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냐면 과열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열기의 핵심은 과열도가 높은 전기를 얻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과열도가 높은 전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일러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느냐면 전기가 발생하는데, 그 전기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는 포화전기가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 포화전기에서 우리가 과열도가 높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수분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열기를 이용을 해서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따라서 수분을 제거하는 장치가 과열기가 되는 거고,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발생된 전기에서 과열도가 높아지는, 열이 높은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장치를 과열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과열기의 재료에는 주로 뭐를 쓰느냐면 탄소광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크롬 등을 같이 혼합을 하는 특수 내열 강관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과열도가 높은 전기, 다시 말해서 포화전기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는 과열기는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면, 자, 지금 부착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면 방사형, 그리고 대류형, 방사대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요. 자, 과열기는 방사형 과열기, 대류형 과열기, 방사대류형 과열기,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부착 위치에 따라서 나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방사형 과열기는, 여기 나와 있는 방사형 과열기는 화실의 천장부 또는 노벽에 보통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5번, 6번이 상당히 시험에서 잘 나와요. 그 다음 1번에 과열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과열기의 역할, 과열기의 목적,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1번에 과열기의 목적이나 과열기의
특성은 1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 자, 5번, 6번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부하가 높아질수록 지금 두 가지 조건 다 똑같아요. 방사과열기에 의한 또는 대류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과열 온도가 낮아지고 하나는 과열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했을 때 방사과열기와 대류과열기는 서로 반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사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낮아져요. 대류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승을 해요. 방사과열기라는 것은 뭐냐면 방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열이 방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류라는 것은 이렇게 대류 현상, 도는 것을 뜻해요. 그럼 우리가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대류가 돼야 돼요. 이렇게. 대류가 되면은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대류와 방사과열기의 과열 온도가 높아지고 낮아짐이 반대라고 그랬으니까 대류 과열기를 한 개를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보일러의 부하가 높아질수록 대류 과열기는 대류에 의해서 과열이 되기 때문에 과열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방사 과열기는 당연히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고, 또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느냐면 핵심 내용을 보면 보일러 부하와 방사 과열기 또는 대류 과열기가 있는데, 보일러의 부하는 방사 과열기에는 반비례, 그리고 대류 과열기에는 비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 과열기에는 비례, 방사 과열기에는 반비례.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려고 그러면 대류 현상, 이렇게 열이 이동하는 것을 대류라고 그래요. 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 과열기는 과열 온도가 증가, 방사 과열기는 말 그대로 방사를 시켜서 나오는 과열기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대류와 방사는 반대가 되니까 대류가 증가하면 방사는 어떻게 되죠?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방사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낮아지고 대류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상승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에서 방사 과열기는 반비례, 대류 과열기는 비례,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어떻게 기억하든지 간에 시험에서 두 개 중에 한 개가 엄청나게 헷갈리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방사 대류형 과열기는 대류 전달면 입구 가까이에 설치하고 방사열과 대류 전달열을 동시에 이용하니까 방사와 대류 두 가지를 혼용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에 보시면 열교환기 중에서 과열기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가본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포화전기에 다수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화전기에 수분이 함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과열을 시켜서 포화전기에 있는 수분을 제거하게 되면 열이 올라가죠. 과열도가 높은 전기. 다시 말해서 수분이 빠져 있으니까 이제 온도가 상당히 높은 전기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과열도가 높은 전기를 위해서 뭐를 설치하는 거죠? 열교환기 중에서 과열기를 설치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과열기의 재료는 주로 탄소광을 사용해요. 탄소광 외에도 니켈이나 크롬 등을 함유한 특수 내열 광관을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과열기는 그 부착 위치에 따라서 전열 형태가 어때요? 달라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부하가 높아질수록,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게 나와요. 보일러의 부하가 높아질수록 방사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리고 대류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그럼 대류는 이렇게 한 바퀴 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져요. 방사는 말 그대로 발생하는 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떨어져요. 따라서 방사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낮아져야 되고, 반면에 대류 과열기에 의한 과열 온도는 증가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핵심 내용에, 팁에 있는 핵심 내용처럼 보일러의 부하와 방사 과열기는 반비례, 대류 과열기는 비례, 이렇게 기억하든지,
대류 현상은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서 우리가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기억하는데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열교환기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면 제열기에 제열기. 자, 여기서 제자가 들어가니까 뭐죠? 다시 제자. 열은 가열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열하는 열교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다시 가열하는지는 내용이 보면 있겠죠? 자, 과열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과열기 중간, 과열기의 중간 또는 과열기의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과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제열기가 있는 게 보통이겠죠. 그죠? 자, 그리고 3번에 보면 전기 터빈 속에서 팽창하여 포화전기에 도달한 전기를 도중에서 이끌어내어서 그 압력으로 다시 가열하여 터빈을 되돌려서 팽창시키는 장치. 그래서 터빈을 우리가 돌리는데 제열기의 특징은 다시 가열하는 게, 그래서 다시 가열하는 것, 이 다시를 우리가 한자로 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재가열하는 장치를 제열기라고 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특징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이 있을 때 이 내용을 답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돼요. 문제 4번. 자, 일반적으로 과열기의 중간 또는 뒤쪽에 배치돼서 전기 터빈 속에서 팽창하여 포화전기에 도달한 전기를 도중에 이끌어내어서 그 압력으로 다시 가열하여 터빈에 되돌려 팽창시키는 열교환기는 가번의 제열기, 나번의 절탄기, 다번의 공기열기, 나번의 압열기. 그럼 여기서 핵심만 찾아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구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가열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자, 다시라는 것은 한자에서 재, 그리고 가열을 하네요. 그러면 재가열하는 장치가 되겠죠. 따라서 재가열하니까 가열이라는 게 열이잖아요. 열. 따라서 재가열은 제열기를 뜻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절탄기입니다. 실제로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절탄기를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절탄기와 이코노마이저가 같은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는 절탄기는 이코노마이저. 그래서 시험상에서 출제되는 용어도 절탄기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코노마이저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용어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둘 다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자, 먼저 설치 위치는 연도에 설치를 해요. 연도가 어디죠? 굴뚝이에요, 굴뚝. 그래서 연도는 굴뚝이니까 굴뚝에 설치한다. 연도에 설치한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절탄기는 뭐냐면 폐열을 회수를 해요. 폐열을 회수하는 것을 우리가 열교환기. 그러면 연소실 자체 내에서 그대로 열을 회수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굴뚝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열을 회수를 못해서 아까운 것보다는 열이 발생하게 되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는 세계적인 기후에 대한 문제점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로 봤을 때는 발생한 열 자체를 회수하지 않으면 그 열을 이용할 수 없으니까 더욱더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열은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폐열 회수 장치로 설치하는 게 절탄기, 이코노마이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보일러 전열면을 통해서 연소가스에 의하여, 그래서 연소가스가 가지고 있는 여유의 열을 예열이라고 그러죠. 연소가스의 예열로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을 하고, 그리고 보일러 가스의 급수를 예열한다는 소리는 보일러 효율을 높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절탄기의 목적은 뭐냐면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거예요. 보일러 급수라는 게 뭐죠? 보일러로 주입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로 주입하는 물에 열을 높여요. 열을 높이게 되면 온도 자체가 같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러면 보일러 효율이 높아져요. 근데 보일러에 급수를 하는데 급수 온도가 낮아요. 낮게 되면 열을 높이려고 하면 시간이 온도를 높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많이 걸리면 실제로 효율 자체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 급수, 보일러로 주입하는 물의 온도를 높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절탄기, 이코노마이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열을 이용하느냐? 연소된 가스가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열을 버리는 게 되지만 연소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이 있거든요. 그 연소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을 연소가스 여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여열을 회수를 해서 뭐를 하죠? 보일러의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가 바로 절탄기라는 거. 그리고 급수 예열에 의해서 보일러수와의 온도 차이가 감소됨으로써 보일러 드럼에 발생하는 열응력이 경감되고, 그리고 급수 온도가 낮을 경우에 굴뚝가스 온도가 저하되는 반면에 절탄기 저온부에 접하는 가스 온도가 노점에 도달해서 절탄기를 부식시킨다. 여기서 보면 저온부 온도가 낮아졌을 때 저온부에 접하는 온도가스가 노점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노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식이 일어나는, 저온부식이 일어나는 온도거든요. 그럼 이 노점이라는 것은 150도씨 이하를 뜻해요. 그래서 이 150도 이하가 되면 뭐가 많이 발생하느냐면 황산이 많이 만들어져요. 황산은 저온부식의 원인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산에 의해서 절탄기가 부식이 되는 거죠. 왜 황산이 많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벙커CU를 사용하거든요, 연료로서. 그럼 벙커CU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뭐죠? 황분이에요, 황분. 그럼 황분이 연소가 되니까 SO2가 나오고, 그 SO2가 산소와 수증기하고 만남으로써 황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되도록이면 저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황산이 안 만들어지게 해야 돼요. 그럼 황산은 온도가 노점 온도라는 150도 이하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배출가스를 150도씨 이상, 다시 말해서 노점 온도 이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저온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굴뚝의 가스 온도 저하로 인해서 굴뚝 통풍력의 감소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출가스의 온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연기가 빠져나가는 힘을 통풍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통풍력이 약해지면 굴뚝으로 연기가 잘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점 온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저온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풍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배기가스의 온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핵심은 1번, 2번, 3번. 특히 3번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에 보시면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교환기 중에서 연도에 설치를 합니다. 연도에 설치하고 보일러 전열면을 통해서 연소가스의 여열로 보일러 급수를 예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로 들어가는 물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보일러 효율을 높이는 장치는, 핵심은 보일러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는 절탄기, 다른 말로 이코노마이저.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절탄기에 대한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보시면 열교환기 중에서 절탄기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가번의 급수 예열에 의해 보일러 수와의 온도 차이가 증감에 따라 보일러 드럼에 열응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일러 드럼에 열응력이 어떻게 되죠? 발생한다는 것은 증가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열응력이 경감이 돼요. 작아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4번, 급수 온도가 낮을 경우에 굴뚝가스 온도가 저하되면 절탄기 저온부에 접하는 가스 온도가 노점에 달해서 절탄기를 부식시킨다. 그래서 노점 이하가 되면, 다시 말해서 150도 이하가 되면 황산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절탄기를 부식시키죠. 그러기 위해서는 황산을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노점 온도 이상, 150도씨 이상의 배출가스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자, 그리고 온도가 너무 낮게 되면 굴뚝에서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풍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굴뚝에서 연기가 정상적으로 빠져나가게끔 적절한 연소가스 온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은 굴뚝의 가스 온도 저하로 인한 굴뚝 통풍력의 감소에 주의해야 된다. 라바로 보일러 전열면을 통해서 연소가스의 여열, 다시 말해서 배출되는 연소가스가 가지고 있는 열을 이용해서 보일러 급수를 예열함으로써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절탄기 또는 이코노마이저라고 그랬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열교환기의 마지막 네 번째, 공기 예열기입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뭐를 예열을 해요? 공기를 예열해요. 그러면 우리가 급수라는, 보일러로 들어가는 급수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은 절탄기. 그 다음에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은
공기, 예열기 전부 다 연소 효율,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열을 해주는 거죠. 자, 먼저 1번에 보면 굴뚝가스의 여열을 이용을 해서 자,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여열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여열을 이용해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을 해줘요. 그럼 연소용 공기를 예열을 해주면 연소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연소 온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낮은 공기를 주입하면 연소 온도가 낮아지고 높은 온도의 연소 공기를 주입하면 연소 온도가 높아져. 그래서 연소 온도가 높아지면 보일러 효율이 높아지죠. 그래서 마찬가지 공기 예열기도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열교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연료의 착화와 연소를 양호하게 하고 여기서 착화라는 것은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점화원이라는 불씨가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는 걸 착화, 온도, 착화점, 그래서 착화는 불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소를 양호하게 한다. 연소가 잘 되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연소 온도를 높이는 부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착화나 연소 온도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소 온도가 높게 되는,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판상 공기 예열기, 관상 공기 예열기, 재생식 공기 예열기. 그래서 공기 예열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판 형태로 이룬 판상, 관 형태로 이룬 관형, 그리고 재생식. 그리고 이코노마이저라는 절탄기는 병용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공기 예열기를 저온측에 설치한다. 자, 이코노마이저와 병용에서 설치를 해요. 뭐를? 공기 예열기를. 그러면 이코노마이저라는 절탄기와 공기 예열기를 병용에서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공기 예열기를 어디에 설치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공기 예열기를 저온측에 설치한다. 또는 절탄기를 저온측에 설치한다. 그래서 공기 예열기와 절탄기를 같이 병용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공기 예열기를 어디에? 저온측. 고온측이 아니고 저온측에 설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야 시험에서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자, 문제 7번. 폐열 회수를 위한 열교환기 중에서 공기 예열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럼 가번. 굴뚝의 가스 예열을 이용해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여 보일러의 효율을 높이는 장치다. 맞나요? 맞죠? 연소용 공기를 예열해서 보일러 효율을 높입니다. 다음에 연료의 착화와 연소를 양호하게 하고 연소 온도를 높이는 부대 효과가 있어요. 연소 온도를 높입니다. 대표적인 장치는 판상 공기 예열기, 관형 공기 예열기, 재생식 공기 예열기가 있죠. 다음은 이코노마이저가 절탄기입니다. 급수 온도를 예열하는 장치. 이코노마이저와 병용해서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공기 예열기를 어디에 설치하죠? 고온측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설치하죠? 저온측에 설치한다는 게 맞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교환기의 4개의 열교환기 장치를 살펴봤는데 각각의 시험에서 나오는 특성들이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파트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기터빈입니다. 자, 전기터빈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가 돼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데 맞추기 어려워요. 왜? 종류들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법을 이용을 해서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전기터빈의 종류를 보면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내용상에서 전기터빈의 종류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전기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전기의 이용 방식, 전기의 유동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내용 세 가지가 실제로 구별하는 가장 중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흐름수 분류, 그리고 피구동기로 분류해서 총 5가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시험에서는 다음 전기 터빈을 분류했을 때 전기 작동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리고 흐름수로 분류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암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기 작동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충동 터빈, 반동 터빈, 혼합식 터빈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이용 방식으로는 배합 터빈, 복수 터빈, 혼합 터빈 세 가지가 있고, 전기 유동 방향으로 분류하게 되면 충류 터빈, 반경류 터빈 두 가지로 나누어져. 그 다음에 흐름수로 분류하게 되면 흐름수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여러 개의 흐름으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흐름수는
단유 한 개의 흐름, 여러 개의 흐름, 복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피구동기로 분류를 하게 되면 감속형이냐 직결형이냐. 그래서 감속형 터빈, 직결형 터빈.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수나 피구동기로는 암기법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데 작동, 이용, 유동 방향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암기법을 쓰겠습니다. 팁에 보시면 작동은 동그라미 쳤던 걸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충동, 반동, 혼합식이고 이용은 배합, 복수, 혼합이고 그리고 유동은 충류, 반경류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죠. 너무 많이 암기법을 쓰면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네 번째 있는 흐름수는 상식적으로 한 개의 흐름이 있느냐, 여러 개의 흐름이 있느냐, 한 개는 단류, 여러 개는 복류, 그리고 피구동기는 감속이냐, 직결이냐, 이거는 그냥 외우시고 나머지 전기를 작동 방식에 따라서, 이용 방식에 따라서, 유동 방식에 따라서는 암기법을 써서 꼭 맞춰야 됩니다. 작동 방법에 따라서는 충동, 반동, 혼합식이 있고 그리고 이용 방식에 따라서는 배합, 복수, 혼합, 그리고 유동 방식은 충류, 반경류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문제를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맞춰볼게요. 자, 문제 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에 보시면 폐열 이용 시설 중에서 하나의 전기 터빈의 분류 방법과 터빈 형식의 연결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흐름수라는 것은 하나의 한 곳으로 가느냐, 여러 곳으로 가느냐, 단류, 복류. 자, 그리고 전기 작동 방식이에요. 그러면 작동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작동 방식은 충동, 반동, 혼합식이라고 그랬죠. 충동, 반동, 혼합식. 아니에요. 답이 바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이용 방식. 이용은 어떻게? 배합, 복수, 혼합. 그래서 배합, 복수, 혼합. 나머지 축이 배합이나 축이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배합이나 복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같이 해당해요. 자, 그리고 1번에 피구동기. 자, 피구동기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죠? 피구동기는 직결형이나 감속형. 그래서 직결형이나 감속형 같은 경우는 발전용. 그리고 급수나 압축기구 터빈은 기계의 구동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는 구동형 있죠? 구동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암기를 하는 작동 방식에 따라서, 이용 방식에 따라서, 유동 방식에 따라서 정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리는 암기법만 잘 기억하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면 답을 거의 찾아내기 힘들어요. 찍어야 되니까. 찍어서는 답을 찾는 게 아니죠. 꼭 숙지를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암기법을 다시 보면 작동은 충동, 반동, 혼합식이고 이용은 배합, 복수, 혼합이고 유동은 충류, 반경류이다.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흐름수 그리고 피구동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암기법으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배합 터빈 방식입니다. 터빈 방식 중에서 배합 터빈 방식이 한 번씩 시험에 나와요. 자, 전기 터빈 중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데 산업용 중에 약 70%를 차지하는 게 배합 터빈 방식입니다. 그리고 전기 터빈 방식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기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그리고 열 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산업용에서 많이 쓴다는 소리는 그만큼 효율이 높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열 효율이 90% 정도의 아주 높은 열 효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터빈의 분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전기 이용 방식에 해당한다. 그래서 관점으로 보고 분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미리 암기를 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전기 터빈 중에서 산업용의 약 70%를 점한다고 그랬어요. 산업용의 70%를 점한다는 것은 70%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산업 분야에서 적용합니다. 전기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산업 분야. 그리고 열 효율이 90%에 가까워요. 열 효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는 소리입니다. 열 효율은 90%에 가까운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기 터빈 분류 관점은 전기 이용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배합 터빈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면 답을 보다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분류 관점입니다. 전기 터빈들의 종류가 많은데 전기 터빈의 분류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서 꼭 문제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